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 천만 영화 국제시장을 관람을 했습니다. 감독, 주연 배우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에 있는 일반인들도 초청해 함께 봤다고 합니다. 최근 이제 지지율도 좀 떨어지고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이 민심 속으로 가서 직접 두루두루 살피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저희가 이번 시간에 전해드릴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인데 그 안에 여러 가지 비사가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영화 관람한 어제 모습 현장 먼저 가보시죠. 젊은이들에게 우리 우세대에 대한 어떤 이해, 그분들하고의 소통 이런 데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거 아마 보시게 되면 대통령님께서 많이 우시게 될 겁니다. 여기 수건도 아주 한 번에 넣어갖고 왔습니다. 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영화를 보면서 여러 차례 눈물을 훔쳤다 이런 전언인데요. 자, 박지훈 변호사 영화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우셨습니까? 저는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예. 저는 사실 이상가족, 파독 강부 보면서 예. 너무 우리 저희 가족들 다 봤는데 예. 초등학생 아들도 아빠 와 이러노? 와 이래 우노? 이러고 예. 아내 같은 경우는 진짜 정말 창피해서 못 보겠다 했는데 아내도 좀 울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도 저는 나이가 좀 어린 편이지만 예. 다 기억들이 좀 나거든요. 예. 그래서 아주 감동적이고 저도 아버지 생각이 상당히 많이 났던 그런 아주 좋은 영화였습니다. 자, 이 영화를 이제 1,200만 명이 이미 관람을 했는데 대통령을 조금 늦게 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전에 이제 그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했었는데 안 보고 이제 말씀한 격이 돼 버렸거든요. 좀 빨리 보셨으면 하는데 뭐 일정이 또 많다 보니까 보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이게 1,200만이 봤기 때문에 국민 중 5명, 1명, 4명 중에 1명이 받는 영화거든요. 그만큼 국민이 공감하는 내용을 같이 본다면 그게 또 소통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결국 소통 정치라 하는 게 막 멀리 볼 것 없이 이렇게 같은 영화를 보면서 같이 울 수 있고 국민이 느끼는 걸 같이 느낄 수 있다면 그것도 소통 정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늦게 본 이유를 좋게 생각하자면 영화 초반에 일찍 보게 되면 흥행에 또 영향을 미칠까 봐 그렇죠, 예. 그렇게 또 걱정을 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 황태순 평론가님은 어찌 보면 그 영화 주인공 세대랑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박근혜 대통령 또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파독 광고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그 어떤 관람객보다는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 어제 청와대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예. 박 대통령이 마지막 보면 그 덕수가 아버지 정진영 씨를 다시 만나죠, 환상으로. 예. 그 만나는 보면서 그때 이제 그 무렵에 나오는 이야기가 참 힘들게 살았다 하는 그런 어떤 그 아버지한테 대한 약속을 지켰다. 그런 부분에서 박 대통령이 많이 울었다고 그래요. 아마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취임사 때부터 늘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제2의 한강의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머릿속에는 아버지가 산업화, 근대화를 이루었고 사실은 아버지 때 민주화까지 이루었어야 되는데 못 이룬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5년 동안 그것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아마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덕수가 그 환상으로 나타난 그 아버지 모습 정진영 씨를 보면서 아버지 참 약속 잘 지켰습니다. 참 그러나 힘들었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에 아마 자신하고 어떤 감정은 이입, 공감 이런 게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 많이 울었다 그러는데 아까 이제 우리 앵커께서 중요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박 대통령이 지난번 수석 비서관에 의해서 그 얘기 했잖아요. 보니까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애국가가 쫙 울리니까 국기에 대한 경외를 하더라. 근데 이 상태로 보면 박 대통령은 그때 거짓말한 꼴이 되거든요. 안 보고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박 대통령은 영화를 2번 본 겁니다. 한 번은 아시겠습니다만 청와대 내에 이른바 홈시어터가 있습니다. 보면 한 4, 50명 정도 참모들이 함께 볼 수 있는 자그마한 극장이 소극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보신 것으로 짐작이 되고 이번에는 아까 우리 박준 변호사 말씀하셨던 대로 영화보다는 소통의 일환으로서 한번 요즘 보니까 국제시장 2번, 3번 본 사람도 있어요. 제 주변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야지 앞뒤가 맞습니다. 안 그러면 박 대통령이 그때 거짓말한 꼴이 돼버려요. 자,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에 1,000만 관객을 동원하거나 아니면 더 많은 관람객들이 있었던 영화가 있었는데 이 국제시장을 봤다라는 거는 단순히 흥행에 성공했기 때문에 봤던 게 아니라 뭔가 좀 의미는
둘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불통 이미지 여전히 이제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소통에 대해서 지금 필요하다는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래서 개각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인사도 교체하고 변화도 가져오지만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이 직접 어쨌든 변해야지만 이 국면이 예. 이 논란이 가시게 될 거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소통의 행보로 봐야 되는데요. 어쨌든 예. 지금 상황에서는 대통령을 정치적 렌즈로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영화를 관람했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처럼 어쨌든 감정을 가지고 있는 또 정서를 지니고 있는 인간이다라는 면을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측면이 있겠고 예. 특별히 이제 사실은 소통 측면도 있겠고 저는 이 영화 특성이 애국심 코드가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지금 떨어지고 있는 국정 지지율 네. 이것은 이제 복원 차원의 효과도 상당히 의도했을 가능성이 있다. 네. 이것이 뭐 나쁜 의도는 절대 아닙니다만은 과거에 보면 이제 이명박 대통령도 여자 핸드볼 팀을 다룬 이제 우생순, 예. 또 김대중 전 대통령도 예. 태극기 휘날리며 예. 대체로 이제 보신 영화들이 보면은 애국심을 이제 자극하는 영화들입니다. 이제 오늘 예. 국제시장 같은 경우도 예.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보수 성향층이라든가 좀 대통령 지지층들에게 일정 부분 또 함께하는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떨어지는 지지로 좀 차단하는 효과도 일정 부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 말씀도 하셨지만 결국은 뭐 대통령이 당연한 얘기겠지만 뭐 영화 그냥 보지는 않고 분명히 정치적 함의를 담은 영화들을 이제 선택을 할 것 같은데요. 자,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통령의 행보 하나하나가 정치적인 의미를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광주에 있는 현대차 수소 자동차 연구센터를 방문하기도 했는데 이 가면서 광주에 있는 한 재래시장을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이 전통시장을 상당히 자주 방문을 했습니다. 지난번 이렇게 쭉 보면 제일 처음에 이제 오른쪽 밑에 보시면 이제 경남 통영을 시작으로 해서요, 서울, 인천, 수도권 쪽 갔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호남 지역에 있는 재래시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뭐 재래시장을 방문한 것도 상당히 자주 방문한 것도 의미가 있지만 어떤 언론을 보니까 힘들 때마다 전통시장에 가서 소통을 하거나 아니면 힐링을 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뭐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전통시장, 재래시장 그러죠. 네. 맞는 것 같습니다. 2012년도에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했거든요. 대구에서 가장 오래됐고 아주 유명한 시장인데 부산의 국제시장, 그쵸. 대구의 서문시장인데 네. 그 당시에 이제 안철수 소위 말하는 안풍이 막 불고 이러니까 그걸 좀 잠재우기 위해서 네. 재래시장 방문했었고 네. 2004년도에 그 한나라당 어려운 시절에 비대위 위원장 할 때도 계속적으로 재래시장을 방문하면서 직접적인 소통 상인들하고 인사를 하고 그러면서 민심도 듣고 그럼으로써 많은 위기를 극복을 했거든요. 네. 지금 과정이 위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강주의 대표적인 대인시장을 방문한 걸로 보입니다. 그럼 뭐 이런 게 있죠. 예. 보면은 이 그림을 갖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예. 백화점에 가서 이렇게 악수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림이 안 됩니다. 예. 명품 매장에서 명품 매장에서 예를 들어서 명품 매장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무슨 뭐야 예. 이런 얘기 할 거거든요. 서민시장이라는 것은 이른바 예. 재래시장, 전통시장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예. 서민들의 채취가 물씬 풍기는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2004년 예. 당시 천막 당사치고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이 제일 먼저 했던 대표가 했던 것이 포항 경북 지역을 갔을 때 포항 죽도시장에서 쭈그리고 앉아갖고 죽도시장이라는 데가 저 자갈치 시장과 비슷합니다. 해산물을 팔거든요. 거기에서 보니까 죽도시장 아줌마가 이렇게 썰어주는 해산 멍게를 갖다가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 예. 그 모습 속에서 공주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어려울 때마다 보면 굉장히 몸을 낮출 줄 압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아까 2012년 대통령 후보가 된 다음에 코너로 몰리니까 어디 갔었습니까? 그때 전태일 열사 예. 갔었죠. 예. 심지어는 인혁당 사건도 스스로 부정하고 유신도 부정했던 바가 있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처음 이 2013년 8월 13일 날 경남 통영에 중앙시장을 방문했을 때 그 무렵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냐니까 국정원 댓글하고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터져갖고 난리 법석이 났을 때입니다. 네. 결국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위기의 순간에는 네. 전통시장, 재래시장 가서 본인도 좀 에너지를 받고 예. 또 가면 막 좋아하거든요. 사람들이 네. 에너지도 엄청 받습니다. 네. 받고 또 국민들에게도 내가 열심히 좀 서민 행보를 하고 있다는 메시지도 전하는.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1월 27일 광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대 수소 자동차 간 김에 네. 거기 가서 광주에 이제 바로 가장 대인 시장에 파고든 거죠. 그러니까 뭐
힐링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난국에 있을 때 서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정치적인 판단을 통해서 재래시장을 간다라는 기사가 뭐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이제 황초산 평론가님의 말씀인데 혹시 그런 건 있지 않을까? 이제 9번째 갔는데 갈 때마다 자신을 둘러싼 인파의 숫자나 어떤 환영하는 이런 반응을 보고서는 지지율이 좀 낮아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은 현장 예. 이제 아까 이제 시장에 가는 시기들 정책 위기 상황이다 이었을 때 많이 방문했다고 했는데 그건 사실입니다. 이제 지난해에도 사실은 7월에 8월에 보면 청주에도 시장 또 부산 자갈치 시장도 방문했었는데요. 당시에 생각해 보면 지난해 이제 세월호 4월에 이제 있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문창국 후보 지명자가 예. 낙마하는 예. 사태가 있었고 그것이 이제 7, 8월까지 갔거든요. 예. 그때 이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또 재래시장을 방문했던 건데요. 그것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 것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시장을 통해서 힘을 얻는 측면이 이제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평가가 가능한 부분이고 왜냐하면 시장에 가게 되면 지지층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뭐 절대적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중년층, 장년층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재래시장 이용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포옹이라든가 박수, 환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게 연출이 되거든요. 뭐 인위적인 연출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땐 대통령이 어쨌든 힘을 얻을 수 있고 새롭게 뭐 어쨌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결심을 하게 되는 이제 장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는 선거는 아니기 때문에 뭐 인원수가 많거나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비교하지는 않겠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제 과거의 기억들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니까 이것이 이제 소통에 대한 또 다른 이제 행보의 시작으로 좀 활용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나라 정서상으로 봤을 때 대통령이 아줌마들 이렇게 만나서 인사하고 포옹하고 먹을 것도 시장에서 먹고 하면 분명히 조금 따뜻한 이미지를 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대통령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는데 대통령이 현장에 달려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어쨌든 간에 자신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있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년 기자회견 그리고 인적 쇄신에 대한 이 민심의 반응이 그렇게 뜨겁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통령이 한 것과 그다음에 앞으로 해야 될 인적 쇄신은 뭐가 있는지 저희가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일단 한번 그래픽을 보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일 날 인사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완구 총리 후보자를 지명을 했고 대통령 특보단을 신설해서 4명의 특보를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서관 3인방의 업무 조정을 했습니다만 비서관 3인방 업무 조정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자, 이제 남은 카드는 후속 개각이 있고 김기춘 비서실장의 거취 이것이 가장 큰 관심 사안이고요. 정무특보단을 인선을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남은 카드는 2월 2일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이 끝난 뒤에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자, 꺼낸 카드와 남은 카드를 봤을 때 이 꺼낸 카드가 지지도만 봤을 때는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못했다라는 평가를 낼 수 있는데 그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자, 이제 남은 카드가 과연 반등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이제 또 분석을 해보고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핵심은 김기춘 비서실장의 거치인데 황평론가님부터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맞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보면 말씀은 그렇게 하고 있죠. 내가 마지막 조금 해야 될 일이 남았다. 윤지원 수석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또 마침 1월 초에 당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김기춘 실장 맡은 바 소임에 대해서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맡은 바 소임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나가겠다. 대통령도 일정 부분 현안이 남아있다 얘기하는데 그 현안이 뭡니까? 그 인사 문제거든요. 비서실장은 청와대 내 인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아직 해수부 장관 남아있죠. 심지어 좀 들리는 말에 따르면은 밑에 비서관, 행정관까지도 보면 아직 라인업을 짜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국민들이 봤을 때 이게 뭐 하는 짓이냐는 그런 말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23일 날 이완구 총리 내정제를 내정했을 때 리얼미터 34.2%입니다. 긍정평가가. 근데 그저께죠. 화요일 날 1월 27일 29.7. 드디어 같은 리얼미터예요. 30이 무너진 거예요. 왜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요? 이완구 총리 내정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기대하면서도 결국 핵심 중에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김기춘 실장이 흔한 얘기로 좀 뭉개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특히 떠나는 감독이 후임 감독이 해야 될 뭐 축구로 얘기하자면 새로운 감독이 와서 코치도 정하고 누굴 공격수로 쓰고 누굴 주전으로 쓸지 라인업을 정하는 것이지 떠날 감독이 다 정해놓고 떠나고 거기다 심지어는 뭐 워크샵까지 해서 3시간 40분 동안 보면 수석들 군기 잡고 이건 전혀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여론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서 김기춘 실장을 빨리 어떻게 하든지 거취를 갖다가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대통령께서 이 결정을 못 하느냐.
라는 볼멘 소리 나오면서 결국 자꾸만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네. 저는 2월 2일, 월요일이죠. 네. 월요일 원내대표 끝나고 나면 또 당장 무슨 얘기 나올 거냐. 그러니까 2월 8일 날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되는 거 보고 이 얘기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결국 그러면 또 이제 설 연휴도 설은 왜 그렇게 되면 또 왜냐면 이완구 원내대표, 이완구 총리 후보가 청문회 거쳐서 네, 국회 맞습니다. 인준이 예. 2월 12일이 돼요. 예. 그 총리가 확실히 청문회 통과하는 거 보고 예. 그 그렇죠? 총리 통과하고 나면 또 그다음에 해수부 장관 제청할 거 아닙니까? 예. 그거까지 마무리 짓고 예. 그러다 보면은 2월 25일 지나게 돼요. 저 설 연휴 지나서 예. 이러다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나라 아니 도대체 김기춘 실장은 정말 사심이 없는 거야 아니면 노욕을 부리는 거야 이런 느낌 받아들이면서 그런 곱지 않은 수석이 고스란히 박근혜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우물쭈물함으로 그 우물쭈물에 대한 비판으로 쏟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에 뭐 비서실장 딴 분이 어느 누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과감하게 예. 김기춘 실장 좀 쉬십시오 하고 보내드려야만 대통령께서도 국민들이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구나 진정한 소통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지금 겁니다. 축구 말씀하셨지만 이제 슈틸리케 감독이 와서 뭐 자신의 네. 슈틸리케 감독의 키드들도 뽑고 코치진도 뽑고 이래야 되는데 전임 감독이 다 세팅을 하고 와서 감독만 해라라는 건 사실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씀이신데 세상의 조직 운영에서 그런 조직 운영 법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안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춘 비서실장을 계속 그 중요한 역할을 맡기는 이유는 그만한 인물은 없다라는 생각 때문인가요? 드물게 사심이 없는 분이라고 예. 대통령이 이제 평가를 했으니까 상당히 어쨌든 신뢰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이후에 대한 구상을 이전에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런 일들을 지금 맡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런 건가요? 어쨌든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어서 인적 쇄신 청와대 개편을 해야 되는데 김기춘 비서실장 후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임자를 찾는 시간은 필요하고 인적 쇄신은 급하고 그러니까 떠날 분한테 맡겼다. 이런 해석이 가능할 그리고 수 이제 있겠네요.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이제 예우를 해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정책 실패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정부 부처가 골고루하게 그 책임을 나눠갔는데 인사 문제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오로지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책임이 대통령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은 좀 비정상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 계속해서 지금 청와대 같은 경우에 방어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국민들의 비판 수준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판이나 논란거리가 될 소재들을 빨리빨리 제거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아까 대통령의 소통 행보들을 많이 보였는데 그것이 어떤 국정에 대한 평가, 긍정적인 평가, 우호적인 평가로 이어지기 어렵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이 놓여 있으면 계속해서 제약하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속히 해결해줘야 이후에 국면전환 카드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점차 허약해지고 있어서 재빨리 합당한 처방을 해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치면서 몸이 더 약해지지 않나 뭐 이런 분석도 가능한데요. 자, 박근혜 대통령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그 전임 대통령이죠. 이명박 전 대통령 이제 회고록을 다음 달 2일 날 낸다고 합니다. 책 제목은 대통령의 시간이다. 이런데 좀 공개되는 부분들 관심이 끄는 부분이 있는데 먼저 북한이 정상회담을 여러 차례 제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왼쪽 대통령의 시간 이 책 제목이죠. 보시면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5차례 넘게 5번에서 6번 정도 정상회담을 제안을 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조건으로 100억 달러를 지원을 해달라. 또 쌀 50만 톤을 요구해서 이런 조건이 있는 정상회담은 할 수 없다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거절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정상회담, 뭐, 당시에 이제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 있어가지고 남북 관계 최악의 상태였는데, 북한이 물밑으로는 돈을 요구하면서 남북 정상을 해서 물꼬를 트자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칙을 지키면서 정상회담 거절한 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지금 뭐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어렵죠? 네. 2009년 8월달 김대중 대통령 서거일 때 조문으로 와가지고 네. 막 그런 추측도 사실 있었거든요. 네. 혹시 그런 제안이 있었지 않겠나 한데 지금 밝혀진 그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책에 보면 네. 제안을 5번 이상 했다 네. 그러고 네. 또 싱가포르 가서 뭐 그때 임태희 그렇죠. 임태희 장관이죠. 노동부 장관이, 예. 가서 100억 달러만 쌀을 50만 톤을 주면 정상회담 할 수 있다 하면 안 되겠냐 제안을 북한이 먼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실 보면 아주 남북 관계가 안 좋았거든요. 뭐 천안함 폭침이라든지 뭐 연평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저 상황에서 사실 받아들여야 될지는 사실 모르지만 뭐 이제 지난 일이라고 보면 네.
저렇게 끌려가서는 안 됐다라는 생각을 사실 저는 해봅니다. 그 상황에서 100억 달러라는 게 당시 환율로 하면은 한 12조, 13조 원이네요. 그 돈을 아니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솔직히 말해 잘한 겁니다. 네. 잘한 거예요. 왜냐하니까 2007년 10월 4일 날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서 그 당시 수백 가지 약속을 다 하고 오셨습니다. 그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 우리 보도되었을 때 북한의 노무현 대통령이 약속해 준 것을 지키려면 당시 2007년 당시 현대경제연구원 등이 추정하기에서 22조에서 한 50조 가량이 된다고 그랬어요. 북한에서 계속 요구하는 게 뭐냐면 6.15 남북정상회담 14 약속 지켜라는 거예요. 그런 흐름 속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9년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조문단으로 한 김기남, 김양건 등이 그때 박지원 의원이 꼭 청와대 한번 만나보시라 그래갖고 만난 거 아니에요. 이명박 때. 그랬더니 이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쌀, 옥수수 50만 톤 내놓고 그다음에 자기네 개발 은행 만드는데 100억 달러 내라. 그와 별도로 또 5억 달러 그거는 저 면담료 내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잘났어야죠. 이미 2009년이면요. 북한이 2006년에 1차 핵실험 한 이후입니다. 그리고 2009년엔 2차 핵실험을 했어요. 5월 25일 날. 그런 상황에서 일종의 보면 으름장 놓듯이 그거 돈 내라, 쌀 내라. 그러면 만나주겠다. 심지어는 이명박 대통령 회고록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 12월에 대통령 당선되고 나니까 북한에서 편지가 왔다라는 거 아니에요. 자, 저 대통령 당선인께서 이번에 북한에게 감사의 편지를 써주시면은 2008년 2월 25일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할 용의가 있다. 뭐가 무슨 감사? 우리가 그동안 선거 와중에 이명박 후보를 갖다 비난하지 않은 것을 고맙게 생각하라는 이런 참 터무니없는 요구들을 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잘났기 때문에 아까 그런 흐름 속에서 2010년 천안함 폭침, 그다음에 11월에 연평도 포격이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근데 한 가지 좀 짚어보고 싶은 게 지금 이 책의 그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 대해서 뉘앙스를 살펴보면 북한에서 10몇 조 원을 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조건을 내걸고 정상회담을 추진을 했지만 나는 그런 돈을 주고 천안함, 연평도 사과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그런 돈 주고 정상회담 할 수는 없었다. 나는 그런 치적 때문에 돈을 쓸 수는 없다. 라고 공개를 했지만 만약에 다음에 북한이 또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하고 성사됐을 때 이 여파로 국민들이 저것도 돈 막 10몇 조씩 준 거 아니야? 라는 의구심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못 주죠. 지금 이제 이게 뭐 두 분 말씀하셨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그러한 북한의 요구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한 것, 그 자체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평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어쨌든 오늘 남북 간의 관계는 이제 특수한 관계, 나라와 나라, 뭐 제3국가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특수한 관계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신뢰 관계를 쌓아가야 하는 상황인데 지난번에 이제 NLL 대화록 공개에도 이제 많은 파장이 있었고 논란이 있었듯이 이런 세부적 사항이 사실은 외부로 공개되었을 때 상당히 빨리 공개된 거죠. 그렇습니다. 예.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제 만약에 이거 협상을 통해 줄일 수도 있는 것일 텐데 이후에 정상회담 말씀하신 대로 하려고 했을 때는 국민들의 의심을 살기에 충분하거든요. 이런 돈 상황에서. 주려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할수 그러면 있죠. 남북 정상회담이 모여서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화해를 시도하는 것인데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정치적 의혹과 논란이 남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이제 갈등 해소라든가 문제 해소에 가져가지 못하고 남남 갈등이 오히려 부각되는 측면들이 그러니까요.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이제 특수한 관계에서 세부적인 협상의 내용들을 세세하게 얘기하는 것 자체, 그것도 매우 임박해서 나중에 먼 훗날에 사실 회고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논란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어떤 이제 굉장히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실제 어쨌든 저해하는 요인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제 평소를 회고를-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저 조건을 내건 이유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적 행위들이거든요. 돈 문제라든지 뭐 지원 문제를 저렇게 부각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참 후에 대통령 직전 대통령이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도 문제고 지금 정부도 문제고 또 직전 대통령도 문제고 과연 저런 어떤 밀월 관계를 해가지고 정상회담을 끌어내지 않았나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저거를 회고록을 글쎄요, 다른 나라 대통령이나 총리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불과 전직 대통령이 너무 빨리 회고록을 하면서 당시에 어떤 알아도 좀 불필요한, 좀 위험스러운 그런 비밀들을 너무 빨리 공개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북한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럼 우리도 당신들한테 불리한 얘기 그럼 공개할 거야. 이렇게 해서 아니, 좀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게 정말 잘한 거예요. 왜냐하니까
사실은 북한을 길을 잘못 들였어요. 처음부터. 과거 전두환 대통령 때부터 보면 사실 박철원 네. 당시 이쪽 안기부장 특보 저쪽 한시에 외교부 42차례 회동을 하면서도 전두환이나 노태우 두 분 전직 대통령은 국내 정치적으로 무슨 흥정을 하거나 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남북 기본 합의서 만들어냈습니다. 남북 공의 유엔 동시 가입해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북한에게 뭐 기억하시겠습니다.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할 당시에 그 정몽원 회장 등 통해서 5억 달러 준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대북 송금 특검이에요. 나중에 특검으로 이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툭 하면 이른바 보면 뭐 협박 뭐 무슨 당연히 무슨 조공 받듯이 돈 내라 뭐 내라는 것이 그게 아주 뭐 버릇같이 돼 버렸는데 저는 마침 이번에 보면은 올해 2015년이 분단 70년 해방 70년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하면은 또 박근혜 대통령 참모들이 이런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 했던 이런 어떤 북한의 그런 습관대로 적당히 주고 뭐 좀 해주고 남북 정상회담에서 저 어디 뭐 판문점 가서 둘이 한번 손 한번 번쩍 드는 거 그런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준 국정운영의 추동력을 갖다 얻지 못하고 유일하게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남북 정상회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확 공개함으로써 투명하게 함으로써 앞으로 어느 대통령이 됐던 다음에 2018년에 들어올 어느 대통령이 됐던 간에 뒷거래하고 흥정하고 굴종하면서 남북 정상회담 그렇게 얻어내서 나온 게 뭡니까?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2000년에 북한에서는 HU 이제 고농축 우라늄 우리 완성했다. 큰 소리 치고 2007년에 하고 난 다음에 북한이 2차 핵실험 그다음에 3차 핵실험 이제는 대포동 아니 미 서부 지역까지 강타하는 거 갖고 우리 으름장 놓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보면 우리가 뭐 갖다 바치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의 고리를 끊었다는 부분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아주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 부분 이제 뭐 황태순 선생님은 이제 잘했다고 하시는데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뭐 의견은 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후임 대통령들에게는 상당한 그 행동에 제약을 준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자,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의 갈등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요. 이 세종시의 수정안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그래서 이제 정운찬 총리가 충청 출신이니까 정운찬 총리를 차기 대권 후보로 띄우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샀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뭐 짧게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한번 얘기를 해보죠. 저때 이제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다. 그런데 당시 박근혜 의원은 정운찬 총리를 띄우기 위한 의도였다. 이렇게 풀이를 해서 반대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이명박 대통령식의 해석을 했습니다. 네, 뭐 해석은 자유죠. 라는 생각이니까 말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저 시점을 기점으로 강력한 대권 후보로도 뭐 친박, 비박 갈려진 계기가 됐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 봤을 때는 저 시점에서 박근혜 지금 대통령이죠. 대통령도 저 부각받기 위해서 더 반대를 했지 않나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해석 부분이니까 뭐 누가 맞다 뭐 잘못됐다 하기는 윤 센터장님 아주 짧게 말씀해 주시죠. 이 책이 이 정치권에 어느 정도 후폭풍을 불고 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회고록으로 그냥 끝날 거라고 어쨌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에서의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까 남북관계 관련한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정치적 방어 입장에서의 목적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회고로서의 어떤 순수성 이것이 이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점이 좀 안타깝다고 할 수 있겠고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제 많은 민감한 내용들이 빠져 있긴 합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영향이 있는 부분들 주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 그런 논란들이 이제 향후에 상당히 어쨌든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